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원래부터 중국이야 뭐 영토 분쟁 지역인 뭐 파라셀 군도, 스프레들 군도 이걸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써왔지만 미국이 점점 남중국해 문제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나 어떤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남중국해의 암초나 수중 환초에다 중국이 저렇게 해양 군사 기지를 맹인 거는 불법이다, 일거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태도는 뭐냐면은 남중국해 중국의 해양 군사 기지를 맹기면 그 앞을 항해의 자유를 지향하면서 미국 군함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항해의 자유는 게 뭐냐면, 만약 이게 중국의 그 영토면 그 앞에 영해라는 개념이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휘젓고 댕겼습니다. 미국의 군함이. 근데 이거는 요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선언한 거는 중국이 남중국에 진 해상 군사기지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선언한 건데, 거꾸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에서 만약 미국이 이기면, 야 차이나 너 저 불법적으로 남중국해 그 수중 암초에 세멘트 처발려진 군사기지 해체 원상 복구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7월 초에 중국이 5일간 남중국에서 해상훈련을 하니까 미국이 막바로 7월 4일부터 해상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대규모 해상훈련, 뭐 항공모함 2척 집어넣고 거기다 호위,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함재기 뜨고 내리는 해상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난리 났죠. 중국 외무성의 자오 리지안이라고 뭐 외로운 늑대, 미국의 험한 말을 한 친구 이러지 않았습니까?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깨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막 중국이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잘 보세요. 중국 외무성의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 International community sees it very clearly.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불법적인 군사 행동, 중국의 영해를 침해하는 거를 국제사회가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이 얘기했는데, 거꾸로 반대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갈수록 고립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트남. 우리 잘 아시지만 월남전 때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싸웠잖아. 베트남이 완전히 중국하고 그냥 돌아서고 미국 편에 착 붙었습니다. 그냥 군사협력을 합니다. 에스퍼 미 국무장관하고 베트남 군 책임장관이 악수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낭,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다낭 관광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군사 항구가 있는데 거기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거기 기항을 했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베트남 항구에 기항했다는 건 엄청난 사실이고 아주 긴밀한 군사협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필리핀마저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지향하는 스카보로 환초를 중국이 무력 점령하고 해양 군사기지를 맹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카보로 환초가 필리핀 어민들이 지금쯤이면 가서 자이언트 조개잡이를 하는 곳이 됩니다. 근데 가난한 필리핀 어부들이 먹고 살겠다고 조개잡이라 온 거를 중국 해군이, 야 임마, 야 우리 땅이야, 우리 바다야, 우리 바다, 너 왜 들어가면서 그니 해가지고 침몰시키고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데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하고 미국에서 오락가락 했거든요. 원래 이제 필리핀이 있던 미군도 뭐 철수시키고 중국이 엄청나게 필리핀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요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필리핀이 다시 미국과 재결합하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히말라야에서 중국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었잖아. 완전히 인도 열받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멀리 극동에 떨어져 있는 일본하고도 해상훈련을 같이 하고, 이렇게 손 흔드는 거는 일본 자위대 해군이, 해상자위대가 인도 함정 따는 거하고 손 흔드는 겁니다. 호주,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호주가 참 중국과 경제, 교육, 우호관계, 굉장히 우호관계에 친밀했는데, 호주가 이번에 완전히 돌아섰어요. 코로나 사태하고 이번에 남중국해 사태,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호주가 이제 군사적인 그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남중국해 거대하게 중국의 해양 군사 기지를 맹기면 호주의 안보를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파격적으로 국방비를 40%나 증강시켰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인민해방군 위대한 중화제국의 인민은 천하무적입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재팬, 인디아, 베트남, 필리핀, 호주 그냥 싸워도 이길 자신 있다고 저렇게 팍팍 날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막강한 해군, 특히 항공모함 전달을 바다 위에 떠 있는 고철로 맹글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옛날 소련을 붕괴시킨 그런 똑같은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공산 중국을 붕괴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구냉전 시대에 어떻게 소련을 붕괴시켰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 헨리 키신저, 저는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별로 높게 평가를 안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70년대 대탕트 군비 감축을 해갖고 소련, 중국과 협상을 해서 평화를 갖고 오자고 하기에 평화 갖고 오긴 갖고 왔죠. 완전 가짜 평화죠.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하고 헨리 키신저가 평화 협정을 맺어갖고 결국은 남부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공산화되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을 또 사살 데리고 헨리 키신저가 이제 마오쩌둥 만들어 북경까지 가고, 제가 보기엔 그것도 헨리 키신저의 온 차이나라는 자서를 읽어보면 거의 굴욕적으로 베이징에 갔어요. 고개 숙이면서. 근데 지금 딱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중국이 완전히 고살하기 직전이었어요. 문화대혁명 때문에 경제는 완전히 피폐했고, 바로 얼마 전에 소련하고 국경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련의 군사력이 압도되어가고, 공산당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소련이 쳐들어온다니까 베이징을 어떻게 이렇게 비우고 어디로 도망갈까? 그 정도로 전쟁 위기, 경제 파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뒀으면 헨리 키신저가 설쳐되지 않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제가 보기에 지금의 중국을 얻고 소련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든지 그냥 이렇게 1위 국가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중국인데, 그걸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대탕트라는 이름 아래 중국하고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에 끌어들여갖고 지금 오늘날 중국을 만들고 이렇게 미국이 참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뛰어난 사람을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소련을 붕괴시켰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탕트, 헨리 키신저 웃기는 소리죠. 악의 제국인 공산국가하고는 협상해서는 안 돼. 안 해. 소련하고 군비 경제를 가속화시켜. 그래갖고 미국이 재정적 재정적 문제 없어. 그냥 엄청나게 무기 확장, 군비에 돈을 3조 달러 그냥 퍼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레이건 대통령이 와갖고 군비를 확장하니까 핵미사일 이런 거 먹이니까 소련도 군비 경쟁을 따라가는데, 소련도 경제적으로 벅찼어요. GNP의 30%를 군비에 쓰고 있으니까 소련도 굉장히 힘들었죠. 두 번째, 고가의 하이텍 신무기 개발을 레이건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무기는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고 하나에 몇 조 원이 들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거 보통 SDI라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모스크바에서 쏴갖고 워싱턴으로 가려면 대기권 올라가고 대기권 밖에 성층권을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거든요. 성층권, 즉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미국이 쫙 띄워가지고 성층권으로 들어오는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레이저 광선을 쏴갖고 요격시켜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딱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만약에 미국이 SDI 개발에 성공하면 소련이 갖고 있는 막대한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말짱 꽝 아닙니까? 우주에서는 미국이 레이저 광선을 다 쏘아보니까 그러면 소련이 지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1986년에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레이건 대통령 고르비가 만났는데, 그때 협상한 책이 이겁니다.
위대한 협상이라고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그 위대한 협상 사례를 모은 거고, 이거 영어로 된 Great Negotiation 영어로 된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86년이면 이제 소련이 미국하고 이렇게 무리한 군비 경쟁을 하자가 경제가 거의 거들나기 한 번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고르비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레이건을 만나는데, 이제 이 책 내용 속에 뭐냐면,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레이건을 설득해갖고 저 SDI 우주에서 레이저 강선으로 우리 소련 미사일을 떨어뜨린 저 SDI 개발을 미국이 못하도록 할 거면 SDI 고르비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고르비가 그 SDI 그거 양보 받아내려고, 근데 또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협상 용어로 블러핑을 한 거예요. SDI 절대 난 양보 못해. 내가 우리 미국 국민들한테 요번에 그 고르비를 만나면은 절대로 SDI만은 양보 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했다고 버티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또 이거를 레이건을 설득하려고 고르비가 엄청나게 핵감축에 양보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 정상회담 몇 년 후에 SDI 개발 계획을 포기했어요. 그 과학자들이 SDI 프로젝트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될 때 저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대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었대요. 나중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로. 그런데 그걸 갖다 키워가지고, 도깨비 프로젝트를 키워가지고 소련한테 아주 비싼 값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러핑이나 협상 전술에서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형님뻘입니다. 형님뻘. 이런 식으로 레이건의 절묘한 한 수로서 이제 소련을 침략시켰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 레이건 존경한다고 스타일은 약간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 레이건 대통령이 훨씬 점잖고, 그런데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후려치기는 잘하고 하는데, 야! 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붕괴시킨 전략으로, 나 트럼프도 이번에 차이나 배싱을 하겠다. 그렇게 전략을 짜는데, 트럼프 전략은 이겁니다. 지금 공산 중국이 아킬레스건이, 이제 구소련에 비해서 아킬레스건이 절대적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첫째가 소련은 폐쇄 경제였어요. 미국하고 전혀 무역이나 경제 의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소련을 압박할 수가 없었어요. 무역으로.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과 자유무역으로,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면서 벌어진 달러로 경제력을 키우고 단기간에, 그것도 빠른 시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기에 지금 중국 공산당의 아킬레스건의 약점입니다. 그럼 너무 빠른 기간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거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소련만 해도 2차 대전 때 T-34 탱크, 저거 독일의 타이거 탱크하고 대적하는 세계 최강의 탱크가, 우리나라 6.25 때 그 서울 점령당한 것도 저 바로 저 T-34 탱크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어떤 뭐 아주 최신의 전투기 쭉 몇십 년에 의해 군사 그 개발 R&D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뭐 중국은 허겁지겁 소련 거 베끼고 기술 훔쳐갖고 막 군사력을 증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안 거예요. 차이나의 약점.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첫째, 철저한 디커플링입니다. 중국을 경제, 무역, 기술, 군사적으로 왕따시키는 겁니다. 갈라놓으면은 중국 경제가 붕괴하죠. 심하게만 하면 마이너스 성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는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차이나, 너 뭐 최신형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뭐 개발하고 한국만 맹기로, 그래, 그럼 그 신무기 개발 경쟁, 군비 경쟁 해보자. 우리도 한국만 더 맹기, 이러면서 막 개발 경쟁하죠. 그렇게 미국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고가의 신무기 개발을 막 박차를 가면 차이나는 점점점 국방비 부담이 커지죠. 근데 이제 중국이 또 다른 약점이 뭐냐면,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의 노인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국가 예산이 많은 부분이 의료, 연금, 복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점점점 국방비 부담이 부담스러워지면 중국의 그 자랑스러운 항공모함 전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런 레이건식 군비 경쟁이 가속화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 모두 불문하고 만장일치로 내년도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시켰습니다.
10억 불로 승인을 해줬어요, 미 의회가. 그러면서 가장 그 국방비를 증가시킨 건, 야, 차이나의 군사적인 도전을 미국이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 허퍼, 공화당 의원인데 상원 군사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제이 레이더는 민주당인데 군사위원회 그 간사입니다. 민주당이고 공화당 의원이 간에 지금부터 미국이 군비를 증강하지 않으면은 다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패배할 수도 있다고 미 의회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파격적으로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되면 중국의 군사력 도전주에서 어디를 먼저 미국이 견제하냐면은 미국 군부에는 워싱턴의 지도자 사이에는 항공모함 6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 연합 함대가 항공모함 6척, 아깝게 뭐 희류가 같은 최신의 항공모함 6척을 해서 진주만을 쑥대밭을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나가 눈치 없이 앞으로 뭐 2050년까지 항공모함 6,000마리가 더 설쳐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항공모함 요새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국이 제일 먼저 그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맹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데, 여러분, 항공모함 전단 하나 맹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약 20조 원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전단은 국가 경쟁력의 지표예요. 저 사진 보세요. 항공모함 하나가 아니에요. 뒤에 뭐 호위 구축함, 또 잠수함도, 바닷속에 잠수함도 한 4척이 있어야 돼요. 앞뒤 좌우에. 왜냐면 또 적의 잠수함 공격도 막아야죠. 함재기 F-35B, 저거 최신의 전투기에 80대, 100대 씌우려면 한 대당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니까 한 20조 원이 든다는 말이 맞죠. 자, 근데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3.1%. 우리나라는 2.3% 굉장히 많은 거예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1.26%인데 이거 믿는 나라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분식 회계를 약간 예산 항목을 약간 허위로 작성해서 그렇지,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가 가장 그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데, 국제평화연구소에 의하면 중국의 그 국방비는 GDP 대비 1.8%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3.1%죠. 그다음에 영국이 2%. 그리고 요게 주는 의미는 어느 나라도 GDP 대비 국방비가 3.1%가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요게 넘으면 만약 4%로 5% 되면 경제가 못 당하는 겁니다. 과도한 국방비 부담 때문에. 자, 그러면 2050년까지 중국이 세계 1위의 군사 대국이 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방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막 흔들고 기둥두개를 뻗고 감당했을 때에서 제가 분석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군부는 계속 7% 정도는 국방비를 매년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중국 군부는 뭐 10%지만 요새 한 7.8%는 거의 막 올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이렇게 군사력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 매년 7%는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1은 앞으로 중국이 2050년까지 6%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 중국의 GDP 대비 군비 부담은 2.5%입니다. It's okay. 견딜 수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 문제 없이 2050년까지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할 수 있죠. 근데 시나리오 2는 중국이 한 2%대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중국이 15% 성장하다가 8%대 성장하다가 작년에 6.1% 성장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3, 4, 2%쭉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 또 미국이 디커플링으로 압박하고 코로나 그러면은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50년에 GDP 대비 군비 부담이 8%입니다. 못 견딥니다. 8% 중국이 못 견딥니다. 그다음에 제일 나쁜 시나리오 3는 뭐냐면, 중국이 진짜 미국의 봉쇄 작전, 디커플링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동해갖고 0% 성장, 심하면 마이너스 % 성장도 할 수 있죠. 북한이나 옛날 소련 경제처럼. 그러면 2050년 되면은 GDP 대비 군비 부담이 15%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 말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6% 최소한도 지금부터
30년간 6% 성장을 하면은 중국이 계속 군사력을 키우면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6% 이하로 성장을 하면 뭐 4%지 3% 성장을 2% 성장을 하면 국방비 부담이 3%를 넘어서 갔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군비 증강을 견딜 수 없다는 게 제가 분석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중국 이렇게 보면 뭐 바오류 시대 굉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금부터는 최소한도 6% 성장을 하자고 막 중국 정부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만약 6% 이하로 성장을 하면은 국방비를 감당 못하고 군비를 감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군에는 육군, 공군, 해군이 있어요. 해병대 있고. 자, 그럼 어느 군을 감축하죠? 누가 감축하죠? 만약 육군을 감축하자 그래 보십시오. 그 항공모함 6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육군의 장군들이 가만히 있나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옛날에 우리 중국하고 전쟁 위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의 국경의 안전은 어떻게 지금 육군이 없으면 러시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육군 그렇게 만만히 감축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베이징 내부에서 권력 간의 암투가 있죠. 특히 육군과 해군 간의 암투가 있는 거죠. 어느 예산을 주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 육군이 폴리티컬 파워가 셀 거예요. 인민해방 육군이. 그럼 가장 군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야? 당연히 항공모함 전단이죠. 야, 저거 줄여. 육군이 그렇게 나오겠죠. 야, 육군은 우리 중국의 국토를 방해하는데, 너 항공모함 저거 맹기러봤자 저기 남중국해 뭐 태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중국이 안보하고 무슨 일이서 해군도 항공모함 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중국이 이렇게 자랑하는 항공모함 전단의 상당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고철이 돼갖고 옛날 소련이 멸망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바라크 항공모함이 신세 차량하게 마카오의 해상 호텔로 팔려가가지고 중국에 가까 야오링 항공모함을 한 거.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는 디커플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패권전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절대로 미국이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만만하게 중국의 군사적인 도전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